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이른바 슈퍼 예산으로 짰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겠죠.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용 교수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라 살림살이가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게 짜진 그런 상태잖아요. 안팎의 여건이 지금은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것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2.4에서 2.5% 정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냈었지만 이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간 기관에서는 대개 2% 초반대, 그리고 일부 해외 기관에서는 1%대까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러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대외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교수님이 내는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확장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은 불가피해 보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9%대 정도에서 막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재정에서의 세금을 비롯한 재원 조달 문제가 향후에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재정 건전성 얘기를 많이 거론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9%대로 편성했다는 건 그것보다는 경기에 대응하는 지금 재정, 들어가야 될 돈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현재 이제 9%대까지 증가하는 재정 예산 규모의 확대로 나타나 있고요. 작년에도 이미 9%대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네. 재정 확대 규모는 꽤 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재정 수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재정 지표들은 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현재까지는 재정 자체를 위험하다고 볼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러한 속도가 지속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가폭을 관리하기 위한 준칙 그리고 관리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 예산에서 주목되는 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또 원천 기술 R&D 예산 이런 게 대폭 반영이 됐거든요.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중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인데 이게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연구 개발 그리고 투자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외 여건으로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요. 우리 역시 일본과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무작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질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 예산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사 그리고 효율적인 지출에 대한 확인 이러한 작업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예산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일자리 예산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26조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령 계층에 대한 단기 일자리 등을 포함해서 오랫동안 일자리 예산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통계적인 수치를 개선한 부분은 있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향후에 이 일자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일자리, 즉 단기 일자리 등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일자리보다는 국민들이 교육, 훈련 또는 직업교육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잃고 다른 부분으로 옮기게 될 때 실업과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이게 예상한 대로 돈이 들어와야 계획한 대로 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세수 전망 어떻게 지금 예상이 돼 있나요? 현재 정부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은 세수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법인세 부분이 될 텐데요. 네. 기업들의 상황이 최근에 많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된 법인세 수입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요. 따라서 불가피하게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형태로 현재 증가된 재정을 메꾸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나라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경제부총리는 반면에 국가 채무 수준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 채무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30%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현재의 수준은 양호한 편이지만 지금 또 증가하고 있는 속도는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 증가하는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 준칙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비교적 한 40%대의 안정적인 채무를 유지하다가도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2014년까지는 40%대의 GDP 대비 국가 부채를 유지하다가 2018년은 불과 4년 사이에 거의 80%로 육박하게 되고요.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까지는 대개 한 40% 선에 머물고 있다가 최근에는 100% 내지는 120% 선까지 도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경직성 예산이라고 하죠. 복지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부채 관리, 채무 관리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